오늘은 2050 거주불능 지구 데이비드 월러스 웰스의 책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의 이제 2부를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투자와 연관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2부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여러 가지 인류가 겪게 될 어려움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섬뜩해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일단 1장을 보면은 살인적인 폭염, 기온이 4도 증가하면 2003년 유럽에서 하루에 2,000명꼴로 사망자를 발생시켰던 살인적인 폭염이 일상적인 여름 날씨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리고 엘살바도르의 사탕수수밭 지역에서는 인구의 약 20%가 만성 신장 질환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아무 지장 없이 추수가 가능했던 밭에서 이제는 탈수 증세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장에서는 집어삼키는 바다라고 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2100년 즈음에는 매년 세계 인구의 약 5%가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합니다. 일례로 자카르타 같은 경우에 약 10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범람과 침수 때문에 2050년이면 도시 전체가 물속에 완전히 잠길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되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세계 주요 도시의 거의 3분의 2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항구, 해군기지, 농경지 같은 것들이 주요 도시에 딸려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 대기에는 이제 지구 대기에 떠다니는 모든 종류의 입자를 포괄하는 에어로졸은 오히려 햇빛을 지구 밖으로 반사함으로써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발전소, 공장, 자동차를 통해 배출하는 모든 비탄소계 오염물질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현재 겪는 지구온난화의 영향력을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 악마의 거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대중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오염물질을 다른 한쪽에는 청명하고 건강한 대신 기후변화를 급격히 가속화하는 맑은 하늘을 두고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어로졸, 미세 입자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은 물론 하늘은 맑아질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지구의 기온은 급격히 치솟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장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좀 섬뜩해질 수 있는 그런 장인데요. 현재 북극의 빙하에는 지난 수백 년 동안 공기 중에 퍼진 적이 없는 질병이 갇혀 있습니다. 인류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질병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병이 얼음 밖으로 나오면 우리의 면역 체계는 대응하는 방법조차 모를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연구실에서 소생된 사례가 존재하죠. 그리고 북극에는 비교적 최근에 활약했던 무시무시한 질병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알래스카에는 1918년에 5억 명을 감염시키고 5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독감 바이러스의 자취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독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지금 중국에서 발병됐다라는 것이 유력한 가운데 이것이 만약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박쥐나 이런 동물과의 접촉에 의해서 이 코로나가 발병한 것이라면 이후에도 동물과의 접촉에 의해서 어떤 질병이든지 발병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는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킬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따뜻한 나라에서는 기온이 1도 증가할 때마다 경제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1%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온이 따뜻해지면은 물론 북쪽에는 혜택을 얻는 지역도 존재합니다. 예컨대 캐나다, 러시아, 스칸디나비아, 그린란드 같은 나라들이 되겠죠. 반대로 중위도 세계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중국 같은 나라들이 존재하는 곳이죠. 이곳에서는 잠재적인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잃게 됩니다. 중위도 지역에 이제 발전한 국가들이 많이 있죠. 이런 나라들이 경제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기후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일부 전문가들은 기온과 폭력성 사이의 모호한 상관관계를 수치화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기온이 0.5도 상승할 때마다 무력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10에서 20% 증가한다고 하죠. 그래서 가뭄 및 흉장은 보코하람, 이슬람 국가, 탈레반, 파키스탄의 이슬람 무장단체 등 과격한 급진주의와 관련되며 특히 민족 간 분쟁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난화는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이고 가장 빈곤하며 가장 회복력이 떨어지는 나라에 가장 큰 충격을 남길 것입니다. 사실상 부유한 자가 넘쳐나는 욕심 속에 가난한 자를 빠뜨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은 최초로 산업화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입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의 충격은 가장 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반면 개발 속도가 가장 더디고 탄소 배출량도 가장 적은 나라들은 기후변화의 충격들을 가장 심하게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 해결이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사례일 수 있는데요. 2018년 호주 의회에서는 지구온난화를 현재 진행 중이며 실제 존재하는 국가 안전상의 위기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기후변화 문제에 깨어있던 당시 호주 총리는 파리 기후협약을 이행하려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임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결단을 할 수는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후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가디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고 싶은가? 아이를 적게 낳아라. 그러자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비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간조적인 자세에 대해서 일침을 가합니다. 지구 환경의 몰락은 불가피한 미래가 아니라 선택권이 남아있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아이 곁을 지키면서 그들을 위한 세상, 그들과 함께하는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세상을 만들도록 손을 보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조금 더 바꿀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다가는 그 가능성마저 정말로 닫혀버릴 것입니다. 결국 12개 챕터에 묘사된 12가지 위협은 기껏해야 현재로서 내놓을 수 있는 미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맞이할 미래는 훨씬 더 끔찍할지도 모르고 반대로 덜 끔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세계의 모습은 부분적으로는 결정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와 관련돼서 조금 이제 부연적인 설명을 지금부터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ESG, SRI, 임팩트 투자라는 투자의 흐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SRI는 사회적 책임 투자라고 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들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투자 방식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임팩트 투자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수익도 같이 거두려는 투자를 말하죠. 주로 주택, 금융, 교육, 의료, 환경, 일자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자입니다. 근데 이러한 임팩트 투자는 이제 투자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면 투자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관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기업 생존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 수익률을 쫓는 임팩트 투자자,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을 쫓지 않고 의미만 찾는 임팩트 투자도 있거든요. 이들은 시장 수익률에 대해서 신경 쓰질 않는데 시장 수익률을 쫓으면서도 임팩트 투자를 이제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한 자료에 의하면 주식 투자에서 16.9%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합니다. 채권 투자에서는 선진국에서 7%, 진흥국에서는 8%의 수익률을 거뒀다고 합니다. 아래 Annual Impact Investor Survey 2019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이러한 임팩트, 소셜 임팩트 조사를 해서 뭐 오뚜기가 평판의 힘으로 2년 연속 1위를 했다. 그래서 뭐 가뚜기다, 뭐 오뚜기가 소셜 임팩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고 또 이제 SK의 최태원 회장은 돈은 ESG로 흐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투자의 50%는 ESG 관련 펀드이고 미국은
G 관련 펀드 비중이 25%를 넘는다. 펀드의 수명이 7년 정도라고 보면 최근의 돈은 거의 다 ESG로 흘러간다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ESG 펀드에 대해서, ESG 투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이 코로나, 즉의 영향을 미친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기후변화와 코로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재천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관계가 있다. 지구온난화와 생물 다양성 감소, 환경 파괴가 다 신종 코로나와 연관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박쥐는 온대로 밀려오는데 우리는 나무를 자르고 길을 내면서 그들이 살아야 할 공간을 먹어 들어가고 있다. 서식지를 잃는 동물이 뒤섞이고 우리가 옛날보다는 자주 야생동물과 접촉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아래는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후변화는 우리가 난생 처음 마주하는 질병, 다시 말해 아예 존재 자체를 몰라서 걱정조차 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질병 역시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자산 운용 회사인 블랙록의 회장인 레리 핑크는 매년 보내는 서한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기업의 목적이다. 기업의 목적은 반드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해야 된다. 제대로 된 목적 설정은 기업의 문화를 만들고 윤리성을 촉진하고 일관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결국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수익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목적 설정이 없다면 단기적 수익 구현을 위해 장기적인 가치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19년에는 기업들의 환경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은 기업들에게 민감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투자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차로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요구가 강하죠. 이들이 다음 시대의 주역으로 활약하게 되면 더욱 이러한 요구가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은 이제 기업들에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질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들은 단기적인 수익은 거둘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것이고 이것은 주주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은 더 높은 자본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자본은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재배치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인류세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적세, 충적세 등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질시대의 구분을 잇는 개념입니다. 즉 인간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기후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지질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레리 핑크의 서한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1997년 아시아 통합위기,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커다란 사건들조차 기후 문제에 비교한다면 단기적인 문제들에 불과합니다. 기후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문제죠. 기후는 변화하는데 각 도시들의 인프라는 아직 과거의 기후 환경에서 설계되어 유지 보수되어 온 것들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더위 때문에 신흥국들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뭄, 홍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식량의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이 나타나면 이자율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국 기후변화는 기업들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비용, 수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속가능성이 투자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었으므로 이를 잘 관리하면 리스크는 낮추고 더 나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문제가 있고 기후 문제는 인간들이 그 기후 문제, 온도를 상승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이제 자정작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최일선에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자자로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 환경적인 문제들에 이제 포커스를 맞출 것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뭐 환경 운동론자들만 운동하시는 분들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최일선에서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그 회장이 이제는 이런 문제들에도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의 논리도 이제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2020년 3월 29일에 쓴 서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세계화된 세상의 취약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기업들로 꾸린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 시기 지속가능성을 감안하여 선정한 포트폴리오는 전통적인 포트폴리오에 비해서 더 좋은 실적을 보였다.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쯤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지속가능성이 더 중요한 세상으로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레리 핑크는 지속 가능한 ETF 상품을 2배로 늘리고 1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84조 원, 우리나라 예산에 비하면 2배가 넘는 규모죠. 이 규모의 투자 계획에 화력 및 석탄 생산업체를 제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엑슨모빌, 로열 더치슈, BP 같은 업체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제롬 파월 연준위원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부 장관에게 블랙록이 석탄을 사용하는 에너지와 운송기업들을 배제하지 않고 수탁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항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제롬 파월 의장과 스티븐 무누신 장관에게 코로나19 2차 유행이 발생하기 전까지 화석 연료 생산업체에 대한 투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로 보아도 1분기 석유화학 기업의 S&P 지수가 절반 이상 떨어진 반면 지속가능성 관련 기업을 다루는 MSCI 글로벌 환경지수는 17% 하락에 그쳤습니다. 또 1분기 블랙록의 장기 투자 상품에서 190억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달러, 20조 원에 달하는 돈이 회수가 됐지만 ESG 투자 상품은 약 100억 달러, 즉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돈이 유입이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2부에서는 이 환경 위기의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우리의 실질적인 행동을 이렇게 이제 야기할 수 있는 어떤 경고 차원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을 읽어보고 제가 이제 투자와 관련된 이제 주변에 참고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3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환경 문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를 바라면서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